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을 끌어왔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의 비례대표 47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비례 47석 중에 이제 30석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오랜 기간 여야가 치열하게 다퉈오고 갈등해온 결과치고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세게 싸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등 또 내년 이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 선거법 문제 이거 때문에 국회의원들 굉장히 참 갈등도 많았고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뭐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그러니까 민심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의 어떤 그 군소 정치 세력, 소외 세력들이 의회 진출을 사실 돕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거는 제도가 완전히 그 제도 취지가 지금 부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누더기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원래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비를 75석으로 했었다. 예, 원래 그렇죠. 지역구 225석에 75석. 그것이 이제 60석, 다시 50석, 그리고 최종적으로 47석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30석만 캡을 씌워서 30석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17석은 이제까지의 병립형 그대로 해가지고 기득권 정당들의 그대로 자기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30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왜 시당초에 요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소 정당들이 약간의 이익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비율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잘못됐고 그 와중에서 굉장히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만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국민들한테 이것은 선거개혁 법안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시발이 된 점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말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군소정당들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짬짬이가 낳은 기형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원래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초에 원래 합의봤던 석패율 제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석패율 제도라는 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역구도 완화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기득권 정당들이 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끊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제도를 보면 이게 찻대고 폿대고 다 바뀌는 건데 저는 정말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좀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되면은요, 저는 아마 민주당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민주당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 비례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그 연동형 캡을 씌운 30석도 현재 지지율로 얘기한다면 거대 정당이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사실 군소정당이 더 죽는 그런 어떤 그 역설적인 이상한 결과가 갖고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도가 지금도 누더기 법안인데 여기에 비례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지면 제도 자체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완전히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도는 차라리 만약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제도는 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건 만약에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면은 이 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계약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과거에 그 알바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제도를 했다가 그런 위성 비례정당 때문에 결국은 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기득권의 완화가 아니라 기득권을 다 강화시키는 그런 그 정치 구도를 만들어 왔다. 우리도 지금 현재 들으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통과는 돼서 시행은 되는데 또 그 시행 과정에서 정말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 등등등이 또 생기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로서는 그나마 뭔가 개혁을 기대했는데 그조차도 그렇게 돼버린다면 정말 왜 선거법을 바꿨냐는 목소리가 뭐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 총선 한 4개월
조금 이제 남짓 정도 남았는데, 뭐 이 의원님은 그동안에 선거도 총선, 뭐 지방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거의 모든 선거를 다 치러봤고, 특히 이제 전략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기본 판이 내년에는 이렇게 짜질 것 같다. 프레임이 여야가 이런 쪽으로 좀 갈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의 어떤 그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네. 군소 정당들이 얼마나 많이 그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한두 석이라도 노려보고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것이 아직 이제 좀 미지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야권이 통합할 거냐. 통합할 거냐? 예,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또 그런 그 대결 구도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총선의 이슈도 이것이 정치 개혁이나 세대 교체, 뭐 아니면 또 민생 경제, 아니면 뭐 문재인 정권 심판, 뭐 이렇게 조금 그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렇게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변화가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로라고 본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일려 다야구도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일려 다야구도라는 거는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유리한 구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이런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것이 영남 지역이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신망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뭐 일려 다야구도가 돼도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이 조금 괜찮은 위치에 설 수 있는데, 지금은 제1야당 자체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상태에서 그 야당 구도가 더 분열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완주할까봐. 네. 예? 모든 지역구에 다 후보 내고 이제 예. 뛰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야당 자체가 통합이 안 되고 단일 구도를 만들지 못해서 일려 다야 구도를 한다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민생 경제에 실패하고 외교안보 불안하고 특히 뭐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도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가 있다. 그리고 뭐 선거라는 건 사실 구도가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야권은 조금 불안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론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가 올바르게 가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들고, 또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북미 대화나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중단될 위기까지 있고, 외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부패 사건이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 가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지율이. 예, 이게 기형적이라고 봐야죠. 과거에 갔다면 저는 40%이 붕괴돼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실제로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1야당에 대한 불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의 반사작용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빼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 제1야당은 현재 가치와 이미지 경쟁에서 저는 여당에 완벽하게 뒤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뭐 이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저는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적에 저거 30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알겠다는 겁니다. 네? 반대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대만을 위한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제1야당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제1야당의 자신들의 확장성도 가로막으면서 또 새로운 건강한 대체 야당의 확장성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저는 이제 득을 보고 있는 거다. 사실 여당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국 사태 보듯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짓과 위선,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은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뭐 그다음에 이 함께 가는 공동체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정당이다. 평화를 지향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대중들. 근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반문이라는 이미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 부패 또 기득권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그 꼰대 뭐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은 젊은 층들의 외면을 받아오고 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가기를 꺼리게 하는 그런 요소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지만이 동등하게 올라가는데 혁신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야권도 분열돼 있으면 이 구도가 결국은 본의 아니게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현재의 자유한국당만 같아라.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현재 이런 일려 다야 구도라든가 현재 제1야당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가치와 이미지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를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지금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많은 부분에서 복이 없지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야당 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규 의원 얘기와 뭐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뭐 차기 이제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물들의 부침이 좀 있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권 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여러한 인물들이 좀 주목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친문. 지금 여권의 핵심인 친문 세력에서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밀려고 했던 후보들이 다 사실 낙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종적으로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루킹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재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중성의 한계 문제 또 뭐 조국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확실하게 정리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문 쪽에서는 현재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만약에 정세균 총리 지명자가 본회의를 국회 인준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결국은 이제 비문 쪽의 중진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구도가 현상적으로 보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친문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 사람이 아닌데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후보로 밀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결국은 친문 쪽에서는 아마 유시민 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그래서 저는 조국 문제가 터졌을 적에 그렇게 그 불합리하고 억지스럽게도 그 조국을 비호했던 그 배경에는 본인은 뭐 대선에 죽어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친문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 굉장히 짙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뭐 이제 역으로 야권은 사실 조금 형편이 어렵죠.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어쨌든 잠재 후보라고 한다면 뭐 현재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 정도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제가 좀 야권 전체의 본선 구도로 본다면 이 야권 후보의 이제 연대와 통합을 위한 단일 후보 선출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이번 총선에도 어떠한 그 결과를 내느냐. 그리고 그 총선의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과 이미지를 쌓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관건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20대 국회 정치가 최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어도 일 안 하는 국회, 맨날 싸움만 하는 국회, 이런 국회가 만약에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그 대치 상황, 대치 정치, 교착 정국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거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잠재 후보군들이 풀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대중적으로 대중에 의해서 스스로 부각될 개연성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인물을 대선판에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이 총선 전망 포함해서 여야 잠룡들에 대한 평가 이태규 의원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